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에 나온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은 근대 정치 철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인문 고전입니다. 500년이나 지난 오래된 책이지만 아직도 읽히는 이유는 인간 본성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정치에서 윤리를 분리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유명한 책이지만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군주론에 나오는 여러 역사적 사례들과 당시 이탈리아 정치 상황이 우리에겐 낯선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달리 이 책이 쓰인 16세기 초 이탈리아 반도는 여러 나라로 뿔뿔이 분열되어 있어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번 영상은 마키아벨리의 역작 군주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교가 삶을 지배한 중세가 지나고 인간 중심의 사고로 가치가 이동한 근대가 탄생한 시기가 15세기입니다. 이 당시 활약한 여러 예술가와 책 사냥꾼에 의해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이 재발견되었어요. 거대한 문화적 일탈이라고 할 수 있는 르네상스의 확산은 정치,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중 왕정, 공화정, 교황제, 공국 등 다양한 정치 체계가 공존한 이탈리아에서 이전과 다른 정치 철학이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중부에 있는 피렌체 공화국은 르네상스의 발상지입니다. 은행업과 양모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를 실질적으로 지배했어요. 메디치 가문은 예술가들을 열렬히 후원했는데 전폭적인 지원으로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르네상스 예술작품이 탄생할 수 있었죠. 하지만 1494년 프랑스 왕 샤를 8세의 침공으로 메디치 가문이 쫓겨나고 맙니다. 이후 도미니쿠스 수도회 소속 종교개혁가 사보나롤라가 이끄는 신정정치가 4년 동안 이어지다가 사보나롤라의 화형으로 끝이 나고 피렌체 정치가 소데리니가 이끄는 시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소데리니 공화국이 배출한 최고의 외교관이 마키아벨리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급변하는 정세를 정확하고 예리하게 판단했으며 사건의 핵심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황제, 국왕, 교황, 공작, 백작 같은 군주를 만나 폭넓고 다양한 정치, 외교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1512년 메디치 가문이 복귀하자 소데리니 공화국이 무너지고 관직에서 파면되었어요. 거기다가 반란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로 심한 고문까지 받았습니다. 화려한 외교 현장에서 물러난 마키아벨리는 자신의 정치 철학을 정리한 군주론을 집필했어요. 군주론은 권력을 놓고 유지하는 방법과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정치적인 조언은 이제 막 들어선 로렌초 대 메디치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죠. 군주론의 헌정 대상인 로렌초가 신흥군주국 피렌체의 군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권력을 놓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비도덕적인 범죄 행위도 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국가를 안정시키고 지배를 확립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면 냉혹하고 교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목적을 위해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겉모술수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악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해가고 이득이 되는 일에는 극성을 부린다고 말한 마키아벨리의 냉소적인 인간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이름을 딴 마키아벨리즘은 종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단독하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 독재에 악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강대국에게 무력으로 짓밟히는 약소국 피렌체의 비참한 상황에 한탄한 마키아벨리는 그 시대의 상황에 알맞는 정치적인 해법을 군주론을 통해 제시한 것입니다.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민주주의 체제에서 필요한 행동과는 구분해야 하죠. 당시 이탈리아는 대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기원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연상할 만큼 크고 작은 나라가 난립한 복잡하고 치열한 상황에서 이웃나라 간의 전쟁으로 끝없는 소모전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마키아벨리는 국력의 핵심이 군사력임을 절감했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도시 피렌체는 문화가 융성했지만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군대는 없었어요. 마키아벨리는 군대가 없으면 경멸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교황과 이탈리아의 일부 공화국은 용병을 고용해 자신들을 대신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잘 훈련된 상비군을 보유한 프랑스 같은 나라와 비교해 전투력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죠. 용병은 전장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지 않고 눈치를 보며 결정적인 시기에 돈을 더 받기 위해 시간을 끌어 오히려 고뇌를 입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다고 외국에서 군사 원조를 받는 경우는 용병보다 훨씬 더 위험했어요. 외국 군대는 한번 도와주고는 지원을 요청한 군주에게 총칼을 들이대고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어요. 마키아벨리가 보기에 실제 정치 연장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도덕보다는 무력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그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 사람이 나타났으니 알렉산더 6세 교황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 공작입니다. 체사레는 아버지의 도움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죠. 타고난 행운으로 공작이 되고 악행을 범했음에도 마키아벨리는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스스로 무장함으로써 군사력을 확보한 체사레를 분열된 이탈리아를 통일할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덕스러운 운명의 안주에 노력하지 않는 일반 군주와 비교해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키워 국가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평가한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숨겨진 이유는 관직에 복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메디치 가문 출신 교황 레오 10세의 조카 로렌초에게 군주론을 헌정해 자신의 정치 역량을 드러내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마키아벨리는 시골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군주론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덕목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술과 통치 자세를 다룹니다. 같은 시기 영국의 사상가 토마스 모어가 쓴 이상주의 국가 유토피아와는 대조된다고 할 수 있어요. 이탈리아와 같이 우리나라도 반도국가입니다. 수많은 외친과 강대국의 간섭을 받아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정치 상황이 타산지석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반도라는 지정학은 운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 즉 비르투스를 개발해 운명에 맞서 미래를 개척하는 건 나라를 구성하는 시민 각자의 몫입니다. 군주론을 통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와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약이 되는 이야기 채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